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셨겠어요. 제가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예. 혹시라도 좀 탄압받거나 문제 생기거나 그런 건 없으셨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무사하고. 지금 국적이 외국으로 돼 있으신가요? 네, 미국 시민권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자라서 못 건드리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런 것만은 아니죠. 네,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면서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부친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일부러 접근했다. 특히 대통령 부인의,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경기도 양평에서 뭐 공무원으로 군청인가요? 거기 근무했는데 이 최재형 목사의 형님인가요? 그분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런 인연을 내세워서 대통령 부인, 순진한 대통령 부인에게 접근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긴 하던데 혹시 이제 그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자꾸 그 본질을 벗어나서 물타기로 관계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 관계. 이건 네. 관계 문제가 아니라 관계로 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제가 몰카 공작이라고 쳐. 예를 들어서 네. 그들의 주장대로 그러면 네.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선물 꾸러미를 들고 다음 접견자들이 대기하면서 그 장면이 포착이 되고 영상으로 찍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접견을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대기자들이 선물을 들고 저 다음으로 순서 엔트리 넘버 무슨 병원 대기자도 아니고 은행 대기자들도 아니고 여자를 만나려고 선물 꾸러미 쇼핑백 가방을 들고 그렇게 뭐 인사청탁이 됐든 민원청탁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폭로를 했고 또 저와의 관계에서도 저는 영부인상을 캐릭터를 분명히 저는 요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네. 약자를 돌고 그런데 인사개입을 하고 이권개입을 하고 제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그런 임명권자의 위치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고 또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를 받고 또 디올 핸드백을 받고 이 받는 것도 이걸 함정이라고 그러는데 여사한테 미리 사진을 보여줬고 그런데 그것을 함정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그것을 거부했어야죠. 사진을 보여줬으면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저한테 찾아오시면 만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는 가져오시면 안 되고 두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고 가지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접견 절차를 밟아서 전해줬는데 그게 어떻게 몰카가 되고 함정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다음에 접견자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그렇게 여사를 접견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후보자 시절에도 내가 후보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고 나서 취임한 이후에도 저를 만났을 때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의 마음을 알겠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러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카톡에도 대통령 자리는 이 자리는 참으로 괴로운 자리입니다. 이런 워딩과 어투를 하는 걸 볼 때 그분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 사칭죄,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그게 그분의 어떤 언어 습관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기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남편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대통령 이런 출마 선언을 하고 집권하는 과정, 이런 취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 주도하고 본인이 정권의 핵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사선에서 접견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자꾸 과시하는 거죠. 네. 내가 대통령이야. 이런 게 은연중에 나오고 그게 아주 그냥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목사님이 느끼시기에 대통령 부인은 그냥 내가 대통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이건가요?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어투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행세를 했던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서 폭로를 한 거지. 제가 일국의 영부인하고
친하게 잘 지내면 그렇죠. 그게 더 좋을 텐데. 더 좋지요. 그러나 이거는 심각한 수준인 것을 내가 감지를 하고 영부인은 영부인의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그런 대통령 권력을 이원화하고 이분화하고 본인에게 집중화했다는 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여겨져서 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 사실 대통령실도 그렇지만 여당 비대위원장이나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 김 여사는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당한 거다. 네. 함정에 빠졌다. 네. 피해자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어제 제가 채널A에서 나온 그런 보도를 봤는데 아니 어차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상 뭐 그런 거 받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도 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도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걸 텐데 최재형이가 그냥 나는 선물 드립니다라고 했죠. 무슨 대가를 바란 게 있습니까? 이거는 뇌물죄도 그러니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을 푸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뭐 보면 뭐든지 피해자로 몰아가는 상황이고 저를 심지어는 태영호라는 인물이 네. 저를 뭐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고 폭로를 하고 또 어떤 맞아요. 극우 매체들은 뭐 저를 난파간첩, 고정간첩 뭐 이런 걸로 프레임을 씌워서 저를 간첩으로 몰아가고 또 김건희 여사는 포섭되고 피해자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네. 폐일원하고 만약에 기영남법을 보더라도 고위공직자가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연간 300만 원의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것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몰랐다고 쳐도 이번 디올 사건이 폭로됐잖아요. 폭로된 이후에 그 행동을 취했느냐, 윤 대통령이 신고를 했느냐,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의 김영란법에 대한 신고 위반을 했고, 그리고 대가성이 없다면 그거는 뇌물죄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면 작물 보관죄고, 또 대통령이 김영남 위반을 했다면 그건 탄핵 소추의 요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치고 궤변을 늘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이 국힘당에서 겨우 한다는 말이 국고에 귀속시켰다. 국가 기록물에 있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반환하면 국가 손실이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이런 얘기죠. 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영부인은 아직 관저로 옮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좀 만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선물을 들고서 그 김 여사를 만나려고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함정을 팠다라고 하는 말하고 전혀 안 맞는 그런 행동이니까 여기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판단을 해달라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와 접견할 당시에 명품백 영상을 세상에 알린 다음에 후속으로 천공이라고 하는 이 무속인과 만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외신 기자 클럽에서 천공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셨거든요. 자, 요 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좀 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까요? 천공과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 예. 제가 그 디올 핸드백을 건넨 이후에 만났습니다. 천공을. 예. 그리고 최초에 만나게 된 거는 이제 2018년 6월입니다. 정확하게 2018년 6월에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부산에서 네.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났어요. 천공 측의 요청으로. 네.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저는 북한 통일 강연하러 부산 지역을 시민 강연을 하러 갔고 천공은 천공대로 자기의 정법 강연을
했죠. 한 사람당 한 10만 원씩 받고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비싸네요. 예, 정말 그 10만 강연을 하는데 네. 그때는 천공이라고도 안 그러고 진정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스승. 진정스승. 뭐 진정할 게 많은지 아무튼 진정스승이라고 그랬는데 그 진정스승의 스텝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알아보고 그 호텔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네. 초청을 천공 측에서 이제 저녁 8시쯤에 초청해서 밤이 새도록 천공과 대화를 한 게 인원이 돼서 그때부터 알게 됐고 제가 김건희 여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근거는 없지만 제가 1차 접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목사님 내가 5년 임기 내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렇게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먹고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5년 임기 내에 무슨 초석을 쌓는다든지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여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발언이. 그렇죠. 내가 통일시킬 거예요. 그런 발언을 했고 또 2차 동영상 때 폭로가 됐던 것처럼 이제 남북 문제에 내가 나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이런 발언을 했을 때 과연 저런 대북 간 통일관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 출처가 누군가? 뭔가는 가정교사가 있고 누군가는 멘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외교 보좌관이나 통일보좌관 이런 안보팀들에서는 그런 조언을 했을 리가 없는데 과연 누굴까라고 내가 이제 깊이 고민을 하다가 천공이라는 거에 내가 이제 딱 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속으로 3번에 걸쳐서 천공을 이제 접견을 했죠. 했는데 네. 2번은 천공의 용산 집무실에서 또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한 거니까 네. 2번은 자기 집무실에서 저를 불러서 거기서 이제 대담을 나눴는데 한 번은 외부에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외부에서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공의 캐릭터는 이제 워낙 독특해서 알아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거금을 주고 지하의 서초동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렸어요. 제가 아무도 못 오게 4시간을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1대1 독대를 하고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천공이 얼마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국정 개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이제 국정농단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이고 어느 정도 바운드리를 하고 있는지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의 신분으로 만난 게 아니라 그 2018년도에 첫 번째 만났던 그 추억을 가지고 인연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네. 너무 질문을 기자처럼 하면 티가 날 것 같고 의심을 할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 얘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얘기를 하다가 푹 치고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을 만난 건데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또 집무실도 그동안 한 번도 내가 공개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렇게 많아도 천공 집무실에서 그 유리창 넘어 대통령 청사가 보이는 앵글을 잡은 거는 제가 유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천공이 있는 곳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모습을 미군 보시네. 부대 13번 게이트에서 걸어서 3분 거리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청사까지는 담벼락이니까 대통령 청사까지 직선은 1km 조금 넘어요. 네. 그런데 그런 거리, 지근 거리에서 거기에서 국정을 이렇게 오다를 주고 미션을 주고 또 넘기면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받아서 정책에 적용을 하고 각 부처에 해당되는 부처에 적용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고 수렴천정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 말기 우리가 고종 때 망했잖아요. 2조 500년이 네, 네. 조선 왕조 500년이. 근데 그게 망한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고종 황제와 민비가 명성황후가
진령대군이라고 하는 네. 무속인인데 대군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뭐 임금의 왕자들도 아닌데 네. 진령대군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냥 어떤 국고는 바닥이 나고 뭐 금강산 12,000봉에 뭐 쌀을 한 감 하나씩 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아이고.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고 이러면서 국고는 바닥 나고 그다음에 정치에 다 개입을 하고 무속인이 네. 이러면서 결국은 민비는 살해되고 고종은 이제 망국의 이런 왕이 되고. 황제가 네. 왕이 됐는데 마치 진령대군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죠. 그랬군요. 네,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가 네.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정말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지고 정말 전문적인 인재들을 대통령실에 포진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피플, 그다음에 스트럭처 구조,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네. 그리고 어떤 프로세싱 이런 게 갖춰져서 투명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국적도 없고 소속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정책들이 막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막 나오니까 네, 이 네. 출처가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도 군심이 제가 궁금했었죠. 천공의 어떤 이런 국정 개입 부분을 많이 취재를 했고 제가 네. 네트워크를 동원했던 거죠. 네.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로 최 목사님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통령 부인을 또 만나보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천공도 만나보셨으니까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김건희 여사 간의 관계는 일반적인 부부랑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여느 역대 11명의 대통령들, 뭐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대통령이시니까 빼고 그런 전통적인 한국의 대통령 내외의 그 부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관계죠. 예를 들어서 이건 주종 관계도 아니고 아바타 관계도 아니고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 이런 게 다양한 게 이제 믹스가 된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이제 관계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세퍼리 때 가지고 사가로 갔다. 뭐 동아일보인가 조선일보인가 뭐 사저로 보내라 이런 이제 사설이 나왔잖아요. 만약에 조선시대 때 폐비가 돼 가지고 이제 사가로 가가지고 사가로 가면 이제 울타리를 이제 그 가시넝쿨로 이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외부인이 접근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분리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3개월이면 하야성명 발표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부인에게 의존하고 부인이 시키는 부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성향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이 윤석열 검사가 간부로 되는 과정, 중앙지검장과 총장이 되는 과정까지도 이 김건희 여사가 많이 작동이 됐던 것이고 대선에 출정하고 대선에 출마하고 그래서 대선을 치르는 캠프 과정 네. 그리고 당선되는 과정 취임해서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막대한 작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필요가 없는 게 네. 400명의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 앞에 숨소리도 못 내고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제2부속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제2부속실도 필요 없는 거고 심지어는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난번에 이제 그만뒀잖아요.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동안 자기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비서실장의 관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관사도 이번 제 사건이 11월 말에 터졌는데 11월 초에 그제서야 관사로 들어갔어요. 자기 비서실장 관사로.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움직이는 것도 비서실장이 주도해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실의 조직이나 흐름은 김건희 여사에 집중됐고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은 왕따 수준인 거지.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서실장으로서의 그런 역할과 그런 거 기능은 다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흐름은 거의 다
김건희 여사가 다 주도를 하고 5층에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네. 5층에 대통령의 보조 집무실이 있다가 2층에 주 집무실이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글로 내려오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5층에 5층에. 그 보조 집무실을 자기의 집무실로 썼는데 이 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사의 부속실이라고는 말 못하니까 대기실이니 무슨 접견실이니 이런 용어로 썼는데 거기가 김건희 여사의 집무실 뿐만 아니라 네. 아래층에 2층 집무실도 썼어요. 김건희 여사가 같이 공유를 한 거죠. 대통령하고 공유했던 예, 거. 2층과 5층을 같이 썼다고요. 이런 것을 이제 언론들이나 시민단체가 집중적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리를 파헤쳐야 되는데 지금 레거시 미디어들은 다 권력을 측면 지원하고 오히려 권력의 그런 부패와 부정을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일운동하고 남북 평화 통일 남북 문제를 위해서 한국에 와서 집필 활동을 하고 출판을 하고 강연을 하는 대중 강연을 하는 입장에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적대시 정책을 막 발표하고 윤 대통령이 남북의 이런 평화 체제를 깨는 걸 보고 네. 걱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 여사와 소통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심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께서는 나라가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김 여사와 대통령 간의 관계라던가 이것이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네네. 혹시 어떤 종류의 뭐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실까요? 여기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요. 대통령 부인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더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그 영부인은 항상 피해자고 제가 무슨 의도적으로 몰래 접근하고 몰카를 찍었다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저 말고 제가 몰카 공작을 만약에 했다고 쳐. 그러면 저 말고 제 다음 접견자들이 명품 선물들을 들고 네.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접견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호미로 막을 거 가로로 막지 말고 네. 빨리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알겠습니다. 민주사회의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법이라는 말은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인데 네. 이게 있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김영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사실은 선물이나 뇌물을 주고받으면 안 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겁니다. 나는 받아도 돼. 이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왜 받아도 돼요, 그분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평민들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 같이 검사나 검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마인드로 평생 살아온 거야. 검사 윤석열과 결혼식을 동거를 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되면서 커머너 콘텐츠에 앉아가지고 검찰 간부 시절에도 선물을 받아왔던 거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에도 받아왔던 거고 당선자 시절에도 받았던 거고 취임한 이후에도 받았던 거고 심지어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제 사건 이후에도 11월 7일 날 관저가 한남동 관저가 완공이 돼서 이사를 했잖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정현 총장 이사장을 지낸 그 설립자가 보낸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학교에 트럭으로 실어 보낸 것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더 탐사가 뉴탐사가 작년 연초에 집중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죄에서도 받고 관저에 들어가서도 받고 이게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고 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거고 영부인을 진짜 사적 감정으로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동양이고 어떤 가문끼리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1대1로 만나가지고 여사님 고치세요 그러면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경각심을 갖고 고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폭로하고 네. 철퇴를 가한 겁니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제2부속실을 만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조금 하고 대통령이 대리 사과도 하고 얘기를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하면 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과연 예. 그게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 대통령 간에 지금 갈등이 있는데 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김여사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제 요거 때문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목사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권력은 뭐 나눌 수가 없죠. 뭐 아무리 그 3인이 네. 윤동이라 그러죠. 예, 그 3인이 일심동체로 수십 년 동안 이제 관계를 맺어 왔는데 권력은 이분화될 수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갈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직접 가가지고 사퇴를 권유하고 이제 한동훈 비원장은 나 사임할 수 없습니다. 네. 나는 총선 이후까지 내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이 고조됐는데 네. 결국은 뭐 화재 현장에서 봉합된 걸로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정치적 갈등과 인간적인 손절 이런 게 이제 작동이 앞으로도 될 것이고 이제부터 파워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갈등이 있을 것이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 또 반드시 이 디올백 사건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 정식으로 사과가 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국민적인 납득이 있어야 총선에서 승산이 있고 성공을 하고 성과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내년 총선은 공멸이고 폭망이기 때문에 또 한 위원장은 한 위원장대로 역할을 한 것이고 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는 자기들의 어떤 이 폭풍을 이 사건을 잠재우라고 미션을 주고 위원장으로 보냈는데 네.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자기한테 푸시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파워게임은 계속 지속될 것이고 예. 업앤다운이 아마 계속 총선 투표하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지영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모시고 재판 뒷이야기 그리고 향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매우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죠, 솔직히. 네, 제가 흰머리가 한 3가닥이 났어요. 뽑으면서 두고 보자 이랬는데 오늘이 왔네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결론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 보도가 중요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게 보도가 되었지만 우리 매번 현장에서 공판 이제 참여를 하셨던 기자님들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제가 지난해 6월 2일 날 단독 증인을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12시간이나 네. 했어요, 증언을. 그래서 근데 그때의 그 재판장님이나 뭐 여러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는 분명히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훨씬 커서 그래도 좀 잘 기다릴 수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손준성 검사 재판에 계속해서 참석을 하시면서 재판장 분위기도 받고 또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듣고 공격도 당하시고 네. 응원도 또 듣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을 네. 텐데 저희 방송에 2022년 5월에 출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로부터 거의 1년 반 넘게 맞습니다. 출연을 못 하시고 계시다가 못하는 건가요? 근데 일부러 안 출연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제의를 드려도 네.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일부러 자중합니다. 혹시라도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뭐 후회하거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좀 그만두고 싶거나 이런 것 때문이었나요? 아니요, 저는 되게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제가. 역할이? 네, 왜냐하면 재판까지 가는 데는 정말 많은 어떤 방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적극적으로 어떤 언론 대응이나 이제 사건 어떤 실체 파악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기여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열심히 하되
이제 재판을 넘어갈 때부터는 제가 증인의 어떤 신분이고 중요 증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인이 너무 뭐 방송이나 이제 재판에 증언을 하기 전에 많이 노출되면 너무 노출이 되거나 제가 너무 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재판부가 그 증인에 대한 신뢰가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거의 인고의 시간으로 네. 그랬군요. 네, 그랬습니다. 그 원래는 공익제보자 신청도 했었었고 네. 사실은 그 위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세상에 알린 것이었는데 네. 공익제보자가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뭐 질문지 뒤쪽에는 나와 있지만 그 김홍일 이제 권익위원장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까지 하셨던 분은 그 저를 제보사주를 했다며 허위로 날조하고 선동했던 대장님이세요. 대장님이요? 네. 왜냐면 그분이 뭐 정치공작특별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네, 국민의힘에 네, 아니 윤석열 캠프. 윤석열 캠프에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권익위원장을 당연히 가시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군요. 그랬지만 저의 그 어떤 그 신분,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건들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굳건합니다. 그랬군요. 아유, 네. 그때 사실은 개인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뭐 회사 관련된 얘기도 막 언론에 뿌려지고 무슨 차를 몰고 다닌다 등등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와가지고 네. 야, 진짜 험난하다 네. 이런 생각 했었었는데 꿋꿋하게 버티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네. 이제 있습니다. 네. 많이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조권선님께서 나라가 미래로 한 발씩 나아가도 모자랄 판에 오로지 정적 죽이는 일에만 열중하니 참으로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형진님은 조성은 씨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면 국민의힘당은 한 자리를 주던데 민주당은 콩고물도 없고 뭡니까 도대체 이런 얘기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이 조성은님 용기에 큰 박수 보냅니다. 멋집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 하셨고 비봉사님도 우리나라 공익제보 너무 험난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응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자꾸 얘기를 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자, 검찰 내부에서 사실은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했다가 이제 공수처에서 이렇게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올리게 됐고요. 그동안에 공수처는 너무 무능력하다. 공수처가 제대로 일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와중에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손준성 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그 시간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네. 먼저 2022년 5월에 공수처는 김웅을 이제 공범의견으로 이제 검찰이 김웅? 송치를 네. 송치를 하고 곧바로 이제 기소를 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 네. 그리고 이제 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이제 변경이 됐죠. 새롭게 이제 정권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됐고 그로부터 1년 뒤에 네. 이게 바로 손준성 이제 실물 처음 갖고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손준성 씨가 비위 혐의가 없다.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김웅도 무혐의다 하고 그 부장검사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허위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공수처에 다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이거를 그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까? 적어도 이제 재판이 1심 재판 종결까지는 네. 이제 비위 없음 처분을 못 하도록 이제 일시 정지를 하도록 가처분까지 할까도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저 혼자 막 아등바등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을 좀 때였어요. 좌절을 했었을 때였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처분도 허위라는 걸 제가 이제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제가 네, 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 어디에도 손준성이나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피징계자, 피감찰자가 누군지, 어떤 조사를 해서 번복이 됐는지, 왜 비혐의 없음이라고 종교 처분이 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네. 이게 지금 보이는지 화면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대검찰청에 공익사건으로 네. 우리 조성은 씨가 신고를 한 내용이에요. 네. 무슨 내용으로 신고했냐? 대검찰청 2021 진상 28호 관련해서 네. 공익 신고한 사건은 기재와 같이 부침 서류와 같이 처분되었다. 네. 부침 서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익사건 처분 결과 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귀하가 신고하신 사건은 비혐의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사건에 대한 조사와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종결한다. 이러면서 2023년 3월 30일에 그냥 끝이 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신고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왜 손준성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느냐 네. 이 내용을 한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어떤 걸 한 거예요? 그게 이미 공수처 이첩이 됐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처분이 번복이 된 거죠. 네네. 왜냐면은 그 비위 사실 다 인정이 돼서 공수처에 21년 9월 30일 날 이미 처분이 됐는데 왜 동일한 기간에서 번복을 했는지 그 어떤 이유나 추가 조사를 했는데도 비위 혐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만 온 거예요. 재판 중에. 네. 네, 제가 증인이 나가기 전에 이런 한 장만 서류를 딱 보냈길래 네. 참 저는 너무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네. 검찰청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니 네, 도대체 뭐냐 이게. 그렇죠. 진실은 하나일 텐데 네. 왜 기관별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그냥 계속 진행하던 사건이 아니라 21년 9월에 대검찰청 감찰부는 당시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님께서는 이게 모든 검사의 비위 사실 인정돼서 이제 공수처에 이제 이첩을 했는데 3년 4월에는 같은 대검찰청 감찰부에선 갑자기 비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간이 이미 처분했는 걸 완전 180도 뒤집어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분을 한 건데 그러면 왜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을 당신들이 이첩했는 그 사건을 번복을 했느냐에 그렇죠. 대한 그 어떤 그게 없고 설명도 없고 제가 사실 그 김웅 그 무혐의 처분을 할 때 당시 차장 검사가 티타임을 하면서 기자들 다 불러서 조성은이 모든 진술을 번복해서 김웅을 무혐의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정말 제가 진술 번복했는지 한번 보자. 이래서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가 진술했던 거 정보 공개 신청. 네.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있는 게 그리고 공수처의 진술 그다음에 중앙진검 진술 이렇게 해서 다 세 개 한번 보면 어디가 번복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 제가 그 조사 내용을 다 녹음을 해왔습니다. 사실 7시간 37분. 근데 그분들은 제가 녹음을 했던 걸 몰랐어요. 원래 녹음하면 안 돼요, 근데. 네. 왜냐면 근데 제가 변호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라서 제가 이제 그 녹음을 했고 부장검사 티타임도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 전부 이제 가짜로 이제 거짓말을 해서 허위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제 진술 기록을 달라라고 하니까 없어서 못 준다고. 어머나. 네, 없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어떻게 말을 번복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부존재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한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그러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감찰부장 바뀌자마자 증거인멸 하신 거냐? 제가 질문하니까 뭐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얼머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인멸을 한 거 왜냐하면 공수처에 다 이첩이 돼서 나 거기서 문서를 확인했기 때문에 잊지 않는다면 증거인멸하니까 나는 고발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재심의를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그 한동수 부장의 인권 때문에 영상은 못 주고 1분만 준다고 해서
이 감찰부 기록이 다 구겨져서 왔어요. 진술 기록이.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고발을 해갖고 왜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비위 혐의 없음 종결 처분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았던 한 지난 2년이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 고발 사주 관련해서 처음에 이제 의혹을 터뜨리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있던 한동수 부장이 있을 때에는 네. 김웅 의원과 전부 그다음에 공범으로 손준성 검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검사고 김웅 국회의원이었는데 어쨌든 공수처에서 수사해봐라 그래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네. 근데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는 있는 것 같은데 김웅은 검사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다시 검찰청으로 넘겨서 김웅에 네. 대해서 니네가 기소를 해야 된다. 공범 의견으로 기소. 이건 근데 이 사람은 공범이 맞는데 네. 우리는 공수처라서 기소권이 없다. 검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으니 검찰청 니네가 조사해가지고 얘를 기소해라 이제 이렇게 네,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보냈고 네. 손준성 씨는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기소를 할 수 있어서 네. 공수처에서 기소를 자체적으로 해서 재판을 네. 하기로 했어요.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어떤 처분 내릴까를 조성은 씨가 기다려봤더니 무혐의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처리하라고 했는데 이제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서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또 무혐의가 나오면 이상하다. 그것도 제가 다 진술 번복을 해서 무혐의 그렇게 이제 처분했다고.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조성은이가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래서 조성은 씨가 내가 언제 무혐의 처분했냐? 그러면 내가 말한 거를 다 보여줘봐라. 네, 그래서 그렇죠. 이 기관들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를 비교하려고 네, 정보 대검찰청에도 정보공개 내가 말한 거를 네, 그렇죠. 달라고. 내 진술을 달라고. 그다음에 검찰청에도 내가 말한 거 달라고 하고 공수처에도 공수처에도 달라고 하고 네, 맞습니다. 세 개한테 다 달라고 했는데 네. 공수처에서는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네. 대검찰청에서는 그 사이에 한동수 부장이 잘리고 네. 딴 사람이 오더니 네. 갑자기 없다. 조성은이 말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질 수 없다 이렇게 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그동안에 그 전에 조성은이가 말을 번복해서 김웅을 기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말은 도대체 뭐냐 그렇죠. 이제 물어봤더니 네. 겨우 마지못해서 뭔가 종이를 하나 보내긴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꼬깃꼬깃 꾸겨가지고 보낸 무성의한 종이를 봤는데 이해할 수가 도대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이렇게 재밌는 신고도 하고. 거는 제가 저희 집에서 한 15분이면 가요. 어디를? 대검찰청을. 대검찰청을. 그래서 제가 사실 다 직접 수령으로 체크를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럼 제가 직접 받으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지 마세요. 지금 등기 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지 말래요? 제가 지금 15분이면 가서 저거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미 보내고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네, 그런 재밌는 일이 사실 야.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공익신고 네. 저로서 도대체 나는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을 해달라. 네. 비위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냈더니 네. 작년 3월인가에 네. 이런 처분을 내리면서 네. 비위 혐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올해도 딱 그렇게만 나오고 네. 무엇에 대한 비위 혐의인지 손준성 누가- 이름도 없어요. 누가 대상인지 네.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나왔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야 여기 지금 소름 돋네. 쇼를 하네 이런 말 많이 나오고요. 와 오리발 내밀기 대회하면 정말 대단하게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김만숙님 끝까지 잘 싸우신 예쁘고 멋진 추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단합니다. 네. 정말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과정이 지금 말은 되게 웃으면서 쉽게 하지만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검찰들 쳐다보는 것만 해도 오금이 저린 사람들이 많고 솔직히 귀찮고 무섭고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되든 안 되든 일단 문을 두드려서 해봤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밝힌다고 제가 이제 사실관계 다 밝히겠다 하니까 한 달 뒤에 집에 압수수색이 오더라고요. 압수수색을 네, 했어요? 네. 무슨 명목으로 압수수색을 뭐 하던가요? 예전에 뭐 제가 고소 고발을 언제 당했는지도 모를. 근데 이제 제가 공익신고자라고 밝힌 당일날 어떤 고발이 하나 들어왔던데 그게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압수수색을 1년 반 지난 시점에 해요? 네. 고발 들어온 네. 때로부터? 네. 압수수색은 여러분 아시죠? 긴급한 급하게, 필요에 네, 의해서 네, 수사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건데 네. 1년 반 지난 다음에 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분들이 한
여자 경찰분 포함해서 수사팀장까지 오셔서 한 9분에 가까운 분이 오셨어요. 그렇게 아침 많이 왔어요? 8시 반에. 근데 제가 사실 그 모든 증거를 늘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피고발인 조사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다 갖다 드렸을 텐데 왜 집까지 찾아오셨냐 하면서 앉아서 그 차 드시고 가시라고 하니까 이 집은 풍경이 좋네요 하고 가셨어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참 그 무혐의 처분 과정이랑 이거 허위 내용 다 밝히겠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조성은 씨는 압수수색도 당하고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도 당하고 네. 무슨 명목으로 고발당한 거예요? 뭐 명예훼손? 뭐 그런 명예훼손도 많고 뭐 예전에 제가 무슨 뭐 당원 명부 위조했다? 근데 제가 그 당원 명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그것도 녹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을 사실 허위 보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언젠가 고소를 하려고 자료를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꼼꼼하시네. 네, 근데 그거를 요번에도 전부 다 이제 밝혔죠. 그래서 그 조사하던 검사님도 당황할 정도로. 근데 제가 위조나 변조를 했던 입당 원서가 있으면 제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네.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밝히고 했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그래서 전부 다 무혐의 처분이 내리긴 내렸어요. 아니, 연말에 갑자기 손준성 5년 구형을 우리 누구죠? 공수처에서 했는데. 하니까 갑자기 다음날 우리 남부지검이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손준성 구형 다음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전화 오실 것 같은 진짜 전화를 하셨네요. 하니까. 그래서 연말에 그거를 기소를 했어요. 연말에 기소를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한 40장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공소장이 3쪽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성은 씨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거죠? 네.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5년 구형한 날? 네. 지금 기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입당 원서를 본 적도 없고 위변조는 당연히 한 적이 없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당시에 네. 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원 명부를 가지고 또 장난쳤다. 아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당 창당할 때.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라서 4인 집합 금지가 돼서 더 이상 당을 완성을 할 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모든 공무원으로 철회가 됐는데 그걸 이제 지금 3년이 지나서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머니나. 그래서 제가 근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까지 그래서 기소 당했답니다, 여러분. 재판 중이랍니다. 아니 아직 재판은 시작 안 했고 기소 됐으면 재판한 거예요. 예, 아직 법정에 가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일단 그렇게 얘기하시고, 네. 나머지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이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장 작성 관여를 한 것으로 결국은 법원이 이제 인정한 게 사실은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럼 손준성이가 왜 했겠느냐? 그렇죠.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김웅 당시 예비 후보에게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의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이 피해자로 적시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최은순 씨까지. 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는 그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왜 검사가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적시한 고발장을 만들어서 보냈겠느냐. 네. 이거는 그 피해자들이 그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의 얘기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그들이 직접 이걸 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 이제 이게 바로 요즘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밝혀야 될 것은 손준성 검사 위에서 손준성 검사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시킨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밝혀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대통령 일가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밖에 사실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일가죠. 그 당시에 검찰총 더더군다나 검찰총장이면 그렇죠. 더 직접적이기도 그렇죠. 하죠. 게다가 고발장에 보면은요.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 안 했는데 언론에서 자꾸 내지는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 민주당 말하는 건데 당시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한다 이런 네. 내용도 들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손준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괴문서라고 그 당시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조성은이가 떳떳하다면 레거시 메이저. 매체에 제보하지 않고 메이저 언론에 안 하고 왜 이런 이상한 언론에 했느냐. 네. 다 못 믿겠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 말 네.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저는 공수처에서 포렌식을 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증거를 모두 제출을 하는 그런 것들까지가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도만 하면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뭐 제보자가 누군지 아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나서야겠구나. 사실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저 사람 날 너무 모르고 저러는데 너무 함부로. 네, 제가 어떤 성격인데 참 저 손해보는 짓을 한다. 뛰쳐나와가지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막 뛰쳐나서 괴문서라고 하겠어요. 요즘 이제 다시 이제 많은 방송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야? 네, 윤석열 씨. 네. 윤석열 대통령에 네.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그 괴물사라고 하는 말을 듣고 느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손가락질 하길래 저 사람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거를 다 보고 있으니까 참 이 짓을 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이라는 게 사실 믿기진 않았는데 저 뛰쳐나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거 보고는 제가 맞서서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포렌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이제 방송사에서 내가 그 제보자다 하고 이제 이틀 뒤에 나가게 된 맞아요. 거죠. 그때까지는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네. 드러나지 않고 네. 이 건이 제대로 수사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있었었는데 네. 갑자기 검찰총장이 막 좀 흥분을 해가지고 네. 나와서 경선하면서 소통관에서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그 선거하는 과정 중에서 막 화내고 격노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 사람 나를 잘 모르네. 네. 내가 이렇게 허튼 사람이 아닌데 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그때 분위기는 사실 0.73% 차이가 아니라 그때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뭐 언론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사람을 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이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에 대한 뭐 비판 뭐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죠. 알겠습니다. 네. 그 재판에 손준성 검사 재판에 계속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 손준성 검사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좀 화를 많이 냈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출석을 했던 부분은 제가 증인할 때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늘 기자님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 재판상의 뭐 워딩이라든지 분위기나 이런 거를 거의 재판마다 이제 전달 들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거의 검사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끄셔서 그때 손준성 측 변호인이 왜 유죄 심증으로 재판을 하느냐고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재판장이 딱 자르시면서 판사는 검사 역할도 하는 거다. 이렇게 막 오히려 혼내시고 막 그랬다고 맞죠. 손준성 얘기를 검사가 너무 거짓말한다고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변명하고 네. 장난친다고 네. 말장난한다고 솔직히 생각을 네. 판사님이 하니까 김옥건 부장 판사가 하니까 네. 김옥건 부장이 열받아가지고 소송 지휘를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이제 그렇게 했고 네. 그 때문에 변호사하고 판사하고 좀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네. 그랬던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 조사하는 과정 중에 공수처가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됐고 또 한동훈 당시 검사 휴대전화는 아이폰 비밀번호도 알아내지 못해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다 이쪽 사람들이 다 완패로 끝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와서 보면은 그렇게 굳건해 보였던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검사와의 관계가 지금은 또 좀 뭔가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도 같고 특히 김웅호원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때 이후에 태도가 되게 달라졌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뭔가 잘 나가려고 하다가 딱 멈추고 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표현 약호 죽는다 그러는데 기 죽어가지고 말 안 약호 하는 죽는다는 그런 표현을 표현을 하나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번에 불출마도 하고 네. 이랬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 김웅 의원이 사실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콕 꼬집어서 표현하게 되면 문제가 역할은 발생할 아니고 것 이제 조사 같은가요? 받으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판결문에 공모 사실 거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검에서 네. 굉장히 당황하면서 지금 알아서 뭐 절차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당시 고검 송무부장이 손준성 검사였고 네. 그 다음에 고검 형사부장이 이제 박모 검사였는데 예, 그분이 다 김웅과 세 분이 동기예요. 그리고 이 형사부장님은 지금 대검 형사부장으로 또 승진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왔지만 잘 갈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라고 재판이. 네, 제 재판은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손준성 피고인은 이 뭐 점점 이렇게 뭐 보통 항소심 가고 이제 상고심 가면 이게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게 그 이번 판결이 가장 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권력이 약할수록 점점 중하게 처벌받을 텐데 잘 생각해라.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어쨌든 김웅 의원은 최근에 확실히 미묘하게 달라진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두고는 디올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냐 이렇게 꼬집었고요. 이것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나 여당 쪽 사람들이나 극우 보수 매체나에서는 김웅 의원을 또 엄청나게 공격하고요. 막 화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조성은 씨가 SNS를 통해서 나 고발사주 이외에도 증거인멸 시도하다가 걸린 이 대검찰청 감찰부나 김웅 무혐의 처분 과정과 수사 내용에 대해서 밝힐 이야기가 많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바로 이제 네. 그 관련 내용이었던 거죠. 네, 2라운드는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히 네.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네. 공수처가 이런저런 말을 많았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나 감사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도 사실은 공수처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한 개씩 결과는 내보내고 있는 네. 게 공수처거든요. 네. 공수처가 그동안 했던 일, 네. 또 본인이 옆에서 직접 봐온 사람으로서 어떻습니까? 네, 제가 너무 공수처 홍보대사처럼 너무 그동안- 고맙죠, 솔직히. 네, 아니 근데 네. 정말 제가 사실 그 판결이 나는 날 지금은 그만두셨지만 당시 수사검사님이 이제 그래도 말씀하신 거 다 인정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연락도 주시고 네. 이제 다 이제 서로 고생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 수사 과정에서 방해를 많이 받고 뭐 손준성 검사는 아이폰 비밀번호 풀지도 않고 네.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 가서 핸드폰 열겠다 하고 기각하고는 병원에 입원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예. 그러고 이제 뭐 언론들 근데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 기간을 주도적으로 탄생시킨 게 민주당이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약간은 이제 2년밖에 안 된 신생 이 기관을 기관에 대해서 너무 약간 방치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뭐 수사 검사도 인력 뭐 지원 이런 것들도 더 늘리지 않는 것에 약간 암묵적인 약간 방치를 해서 정말 사건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민원실 가면 아시겠지만 진짜 조그마잖아요. 무슨 그 티타임 하는 그 네, 자리.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 막 맨날 이만한 자료 들고 막 민원인들 접수를 수사할 하세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네.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진짜. 그리고 사건이 막 들어오는데 수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가면은 거기 있는 직원들 다 가야 돼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 공판을 할 때 사실 정권 바뀌고는 이 재판을 좀 잘 하실 수 있나 했는데 끝까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끝까지 믿어보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백사자머리님께서 하지만 2심 들어가면 공수처장이 바뀌고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영향이 없을까요? 걱정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고요. 지금 공수처장이 공수처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한 그 사람이 이렇게 나오기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저라도 공수처 들어가고 싶습니다만 안 뽑아줄 것 같아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자, 향후 계획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워낙 얘기가 많은 얘기를 할 얘기가 많아서 좀 얘기가 퍼져 있었는데 네. 어쨌든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첫 번째 판결은 가장 중요한 게 뭐 형량보다는 그 사실관계가 거의 흔들리지 않게 판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누가 지시를 했는지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과정들을 무혐의 하고 했던 그 마전도 다 위법하거든요. 이건 더 저는 어떻게 보면 고발사주 사건보다 은폐사주가 더 은폐사주.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이제 모든 이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허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제가 또 2차 2라운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을 패널로 제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조성원 씨가 변호사 하면 참 좋겠다. 조성원 씨가 정치평론을 좀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그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고 확실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응원해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또 모시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네, 이제는 편하게. 제가 약간 좀 많이 더 이제 2라운드를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더 맞습니다. 활발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이번 판결은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판결문에 담아줬다는 게 중요하다. 네. 1심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서 결국 어떻게 끝이 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판사님이 거기다 그대로 적어줬다는 게 네.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증거인멸, 은폐 시도 네. 이런 게 먹히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서 네. 거기에만 방점을 두어도 공수처는 역할을 잘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은 올마이트 미디어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십니다. 글쎄 뉴스가 폭주하는 세상. 엄청 많아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흐려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되겠어요. 네. 뭐 당연히 워낙 이쪽 분야 돼가니까 어제 그 박대령 재판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건 이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우리 네. 의원님한테. 어떻게 보셨어요?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박정훈 대령이 지시를 어기고 항명을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시한 건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박 대령을 범죄자로 몰고 갔거든요. 근데 또 윗선에 지시가 없었다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실은 개입한 적 없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털어놨던 겁니다. 대통령이 아침 회의 끝나고 격려했다 크게 그러면서? 화를 내서 이러면 사단장 누가 하라는 얘기냐 해서 저기 국방부 장관 전화 바꾸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 사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김소령이 위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박 대령이 들어서 이게 사태가 이래서 커진 거구나 하는데 어제 김 사령관은 나와서 김사령관.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말이죠. 그동안에 그 공개된 녹취록만 봐도 그 박 대령이 터지고 김계환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에 중령하고 통화한 녹취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경찰청 이첩한 거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진실되게 했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첩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녹취록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이첩이 항명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박정희가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참 내가 이런 데서 비애감을 느끼는데 우리 해병대는 지금까지 정직과 그 신념으로서 이 안보에 초석이 돼 왔던 이 군인 정신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말을 바꾸고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정말 이 사령관의 말에 대한 어떤 분노를 떠나서
우리 군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누가 앞으로 충성하려고 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입장이 나왔는데 네. 정말 사심 없이 충성을 다했는데 이러실 줄 몰랐다 이게. 그렇죠. 얼마나 뒤통수 맞은 느낌이겠어요, 솔직히. 아니 그렇죠.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그렇다 그래도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도 부하를 죽이는. 제가 그래서 사실 어제 재판에서 우리가 보통 위증하냐 아니냐 이걸 따질 때 판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에 거짓말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보통 많거든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물론 군사법원이긴 했습니다만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대통령이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을 해버렸잖아요. 아니 자기가 말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김정재 의원님 말씀도 듣고 또 다른 그 기사들이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박정우 대령의 말로도 내지는 그 박정우 대령이 KBS 나와가지고 또 이제 그 얘기한 것들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딱 본인의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 네. 본인이 위증죄를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도 이런 일을 할 정도로 뭔가 보장된 게 있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작년 연말에 군 정기 인사 때 우리나라 군의 사성장군 싹 바꿨습니다. 삼성장군까지 싹 바꿨어요. 근데 해병대만 안 바꿨어. 아하. 지금 김계환 사령관을 못 바꾼 이유가 네. 이거 수습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딴 얘기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다른 군의 육해공군은 삼성 사성장군 다 바꾸니까 밑에가 진급해서 올라오는데 그렇죠. 작년에 해병대만 진급자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밑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다 보니 이 공석 투수타 자리 하나를 임성근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으니 다 엉망진창이네. 김계환, 임성근 1사단장으로 내려가는 요 라인이 지금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못 바꾸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방탄하는 군내 그 지기자들이란 말이요. 네. 그래서 다른 군대 다 바꿔도 해병대만 안 바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수습하고 나가 이건데 밖에 나가면 딴 말 할까 봐. 민간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요. 그 다 군복 벗고 나가는데 여기만 자리 지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실은 배려를 받았으니까 거짓말도 해줘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럼 군대라는 게 뭡니까? 인사는 신진대사입니다. 네. 이게 혈액처럼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막아놓고 지금 이걸 은폐 조작하는데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공수처가 끼어들었어요. 끼어들었어요. 공수처가. 그래가지고 공수처가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집무실과 집, 그다음에 국방부 압수수색? 검찰단 전부 압수수색 해버렸어요. 공수처 멋있네 이제. 이제 손준성 검사 건도 그러더니 느려 터져서 문제기 가기는 가나 봐. 드디어 공수처가 한 건 제대로 하더니 계속 잘하네요. 그리고 4월에 박정훈 대령 외압 특검이 국회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네. 언제까지 거짓말하는가 두고 보자고. 이거. 그럼 총선 끝나고 이제 특검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때 나는 200표도 모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요? 200표 모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여론 73%가 박대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맞아요. 그렇게 나와 나오죠. 있어요. 거기에다 그때 선거 떨어졌는데 이번에 검사 출신들이 떼거지로 출마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제일 많아. 거의 30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검사들한테 밀린 국회의원들 그때 다 앉아서 투표해야 돼. 알겠습니다. 200표. 알겠습니다. 200표를 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네. 김건희 특검과 박정훈 대령 특검으로 그걸 내다보고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누굴 찍어주겠습니까? 73%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극소수 은폐 세력을 찍겠습니까? 네. 이렇게 선거판을 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희망이 생깁니다. 예. 네, 박대령 얘기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준비한 내용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여당이 역사 왜곡이냐 이러면서 화를 냈습니다. 해당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라는 미국 학자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80년대 저작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게 수정주의 사실 옛날부터 나온 얘기예요. 네.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수정주의 역사관이라 그럽니다만은 보수 정통 주류 이론이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끊임없는 남북한 간의 무장 충돌이 있었던 역사는 빼자.
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6.25가 일어난 걸로 일어난 것처럼. 하는데, 왜냐면 왜 주류가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거든. 그런데 세계 동서고금을 통틀어 역사의 어느 전사를 봐도 6개 사단이 지키는 전방이 그렇게 금방 무너진다는 하루 만에 게. 무너지고 사흘 만에 서울이 점령당했다는 이 치욕을 저기 뭐냐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네. 그 신호가 많고 징후가 많았는데도.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대비할 틈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야합이고 타협이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본군 출신 그 일본의 독립군 때려잡던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그 사단장이 서부전선의 3개 사단의 사단장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무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뚫렸는데 그 무능함을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뭐냐 무슨 뭐 청천벽력처럼 일어났다 이게 전쟁이. 그런데 실상을 보면 어떠냐 하면은 계속 무장 충돌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저기 크고 작은 충돌에 이미 우리 특수부대가 북에 넘어가 있었고 그걸 켈로 부대라 그래. 그러면서 공작이 들어가 있었고 네. 저쪽도 그랬는데 그 많은 징후를 저기 뭐냐 천하태평 설마 무시하다가 이렇게 이승만 된 거군요. 대통령부터 도망갔던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발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또 좀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이 더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여성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남자들을 나이 든 남자들을 오히려 군대 다시 보내자. 시니어 아미를 하자. 네, 그런 55세부터 칼럼이 75세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논란이 정말 왜 갑자기 일어난 거고, 뭐 갑자기라기보다는 왜 이게 생산적인 건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세상이 아이, 미쳐 참네요. 돌아간다는 이해가 게 안 가요. 이제 지금 저기 제가 요 며칠 동안 그 밤에 좀 달렸는데 이게 호프집 같은 데 가면은 지금 20, 30대가 난리예요. 이준석 예, 그 병역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러면서 남자들이 뭉쳐요. 좋아해요? 예. 아마 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설익은 정책으로 그 갈라치고 2030 남성 선동하고 이렇게 결집시키는 이 나쁜 정치가 사회적 분열을 자기 정치 무기화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치를 얼마나 병들게 하고 앞으로 남녀 갈등에 그 회복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드는가 암담한 상황이에요. 자, 이준석 대표 말은 경찰관, 소방관, 해양경찰관, 교도관은 군대 갔다 온 여성만 그러니까 지원할 자격을 주자는 그 얘기예요. 공무원 하려면. 네. 근데 이 4개 직종이 여성 문턱이 가장 높은 직종이에요. 지금 소방관의 여성 비율이 그 9.5%, 그 다음에 경찰관의 여성 비율이 12.5%입니다. 그런데 여성 인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그 여성 피의자도 많고 여성 치안도 있고. 그래서 경찰청은 15%까지 높이자는 입장입니다. 근데 군대 갔다 온 그것도 병사로 갔다 온 여성만을 여기에 그 공무원 담임권을 주자 그러면 네. 어떤 여성이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성 문턱이 제일 높은데 더 문턱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경찰 여성 공무원이 70%라더라. 그러니까 좀 이런 가짜 뉴스. 정확하지 않은 팩트를 가지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경찰, 군, 소방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공약인데 네. 나는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 이게 여성징병제로 가기 위한 일종의 어떤 중간 발판을 이번에 제시한 건데 주로 이런 것들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던 인물이 하태경, 이준석, 유호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아무도 군대 군대 간 안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아니 여성징병제를 왜 꼭 군대 안 간 남자들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공익이 아니라 병역 그 특례. 병역 특례 받았잖아요. 그거 말썽 많았어요. 군대 문턱도 안 밟아봤어. 군대 문턱도. 그것도 IT 하버드 대학 그 컴퓨터 공학으로 해가지고 그거 금수저 병역 특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제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군에 가서 고생 박박 끼고 저기 이래서 이게 군대라는 게 이렇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무섭구나. 네. 이런 걸 아는 제대로 복무한 사람들은 말이 없어. 전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야.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페미니즘이나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찬반이 많이 갈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군대 갔다 온 상실감 때문에 청년들이, 그 남성들이 그런 것들을 분출하는 건데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예. 자, 고발사주 의혹받고 있던 손주정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징역 1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징역 1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죄로 인정됐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물론 아쉬운 점은 선거법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현직 검사가 고발 사주의 네. 주체자로서 정범으로서 행동했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윗선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왜 했겠냐?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 윗선에 누군가 있었겠다. 이렇게 아, 밝힐 뭐 수밖에 없잖아요.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윤석열 한동훈이에요. 자, 2020년 당시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때 대검 정보정책관이에요. 이 자리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기관장한테 어떤 이러이러한 범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무적 판단해서 직보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자기 뜻대로 무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참모가이자 측근인 거고, 그러는데 윤 대통령 한동훈을 공격하는 민주당에 좀 손볼놈들이 있어. 채널 네. A 사건이라고 터졌고, 그 최강욱 의원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총대매 공격수로 나섰어요. 그런데 이걸 고발을 하라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한테 고발장을 써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당에 결탁해가지고 이런 어떤 일종의 어떤 공작 정치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이 대검 정보정책관이 개인 일탈이다? 아니, 그걸 누가 믿습니까? 이거는 당시 검찰 특수부 출신들의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때 그 조국 사태로부터 쭉 이어져 와가지고 민주당의 반검찰 세력들하고의 어떤 사활을 건 투쟁이 있다 하면은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법을 기술적으로 운용해가지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고발 사주를 하는 건데, 빨리 국민의힘이 고발해라. 그래야 우리가 수사한다. 이렇게 약속 대련을 한 거란 말이죠. 아니, 이걸 갖다가 그러면 손준성 검사 혼자서 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정보 건데. 수집은 누가 했고, 이거 결행은 누가 했으며, 그러면 윤봉길이 혼자서 폭탄 던집니까? 다 김구 선생하고 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의식이 있고 집단화가 되고 해서 그 개인이 힘을 내는 거지. 이런 식의 걸 갖다가 혼자 했다 그러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공수처 수사의 또 한계예요, 이게. 근데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 그 인력과 그 경력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낸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판사님도 사실은 되게 압력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판사님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확실한 혐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우울했던 국민들 마음에 청량제 같은 신선한 소식이다.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아마 반가운 아무래도 좀 소식인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분이 지금 사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스탠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한 위원장이 막 구질구질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또 자꾸 딴 얘기를 돌린단 말이죠. 아니,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고 덫에 걸렸다는데, 네. 그러면은 제가 묻고 싶은 게, 배우 이성균 씨가 유흥업소 영업실장에 덫에 걸려서 결국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증거도 없지만은 덫에 걸려서 음료수를 마신 걸로부터 사건이 시작된 건데, 그 배우 이성균을 3번 경찰 포토라인에 세웠어요. 이 김건희식 이게 피해자 논리라면 경찰은 이성균을 보호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덫에 걸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피해자죠. 어떻게 했습니까? 반 죽여버렸어요. 거의 조리돌림하고.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니까 보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우 이성균은 피해자니까 너도 나쁜 놈이야. 너도 오염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사회적 죽음. 둘의 차이는 대통령 부인이냐 아니냐였잖아요. 둘 다 유명하지만. 아니, 배우 이성균이 그렇게 조리돌림 당할, 정말 그렇게 무시당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피해자 논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범죄를 은닉하거나 면책되기 위한 거라면은 우리 사회의 그 많은 피해자들은 도대체 뭐며,
거기에다가 피해자라는 게 뭐 심지어 종북 목사, 노동당 외곽 조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남북 관계에서 이제 화해 협력하려고 원래 그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걸로 접촉을 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주거 침입죄 뭐 이런 걸로 주거침에 오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요즘은 그거겠죠. 범죄 목적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들어갔으니 그런 경우는 주거 침입이 된다. 이제 이런 법리를 아니 위해서 그런데 최근에 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법치 사회가 아니라 저는 금치 사회라고 보는데 사실상. 왜요? 돈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좋은 변호사 쓰고 이런 식의 논리 만들어서 빠져나가는데 이게 권치고 금치지 무슨 한국 사회에 법치가 있습니까? 난 그 말들은 불쾌해요. 네. 돈 없는 사람한테는 해당 없는 얘기예요. 돈 없는 사람으로서 불쾌하다. 불쾌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주 불편한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저도 그 말에 충분히 동의하고 돈이 없으면 재판도 제대로 못 받는 현실이 사실은 네. 정말 사실이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외교부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독도가 제외가 돼 있어요. 제외 공간 아이콘을 넣습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제외 공간. 저 정말 이거 미쳤다고 실수가 밖에 그러는데. 이거 실수가 아닙니다. 한두 아니, 번도 무슨 아니고. 놈의 실수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하질 말하는 않나. 정신교육 교재가 나오질 않나. 그 2천만 원 들어 인상한 거 전량 폐기했잖아요. 그 표현 때문에. 아니 무슨 실수가? 아니 우리 외교부도 미치고 국방부도 미치고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예. 근데 한 가지 기조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모든 실수가 한 방향을 향하고 왜 그런지 있냐고. 모르겠어요. 그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일본의 그 조선인 강제 징용 추모비가 네, 추모비가 최고졌어요.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 있는 군마의 숲에 있는 공원에 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위령비가 철거됐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그래서- 시민들이 세운 거예요. 네. 그게 그 원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걸 뭐 허락받고 했다는데 그게 2012년도인가에 정치적인 뭐 언급이 하나 있었다. 요거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결국 추모비에 기업 철거됐죠. 반성 우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기억과 반성과 그걸 넘어서는 우호를 기대. 양국 간의 우호를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을 침략하고 나서 이런 실수 얘기를 우리가 한다는 걸 봤을 때 역사는 반복되는가. 진짜 100년 전의 그 하실수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인간성과 양심의 우리의 문제로 되돌아가자.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요. 우리나라 정체성도 없어지고 국가도 다 부인하고 그냥 다 내주고 왜 이런 굴종적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무방비 상태로 되는 것이죠. 나는 이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좀 부끄러운 짓도 부끄러운 짓인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를까봐 저는 걱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서 가해 피해 역사가 왜곡되는 역사는 또 하나의 100년의 수치입니다.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서 우리가 역사의 어떤 그 본질에 회복하고 또 다시 그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초롱님께서 다 맞는 말인데 온 방송을 장악한 이 상황 선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 물어보셨어요. 선거 많이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너무 어려워요. 상당히 저도 어려워졌어요. 예. 우선 야권이 어떤 그 원칙과 비전을 중심으로 연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의석수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못 이깁니다, 이게. 지난 대선 패배의 교훈을 우리가 잊었는가? 지금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200석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또 아니, 그건 선거 결과와 안타까워. 관계없이 200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선거는 선거예요. 알겠습니다. 우울하네요, 갑자기 또.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아니, 절망으로.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판단하실 거예요. 시민들이 이렇게. 박근혜 탄핵 때도 시민이 정치를 앞섰습니다. 맞습니다. 시민이 정치를 끌어갔어요. 이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간 기둥서방님께서 최진봉 교수님은 왜 갈수록 배가 나오시죠? 긴장 좀 합시다 이러시는데. 아, 그래요? 저 전혀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알게. 제가 배가 보입니까? 아, 뭐 내가 보기에는 네. 이분이 교수님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황성원님께서는 이쁜 영희님 이러시는데 역시 비교되네요. 비교가 되네요 댓글이.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대요. 와,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무슨 내용으로 정정보도를 신청했는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지난 10일 부산 방문했을 때 본인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고 좌천됐을 때 그때에 있었던 이제 일화 관련된 이런 정정 보도였어요. 우선 자료 화면부터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그때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좌천돼서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 근데 하필이면 그 타임에 코로나 때문에 야구 직관이 불가능하던 때였다. 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보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사직구장에서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을 공유했는데 네. 딱 봐도 너무 어린 저 풍선이 비닐봉지죠? 저 분홍색. 네. 네, 저거 너무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거는 알고 봤더니 2020년 당시 사진이 아니라 2008년도 사진이었던 거예요. 사직구장에서 2020년도에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좌천됐을 당시에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했냐 이랬더니 그 특유의 그 말솜씨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뭘 정정해달라는 거죠?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들이. 사직구장이 아니고 사직에서 봤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인지 이해를 잘 나 못하겠네.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사직에서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면 사직구장에서 봤다고 이해하지. 그 물어보세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가 예를 들면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직관을 했다고 생각하지. 누가 그걸 사직에 있는 어디 뭐 무슨 가게에 들어가서 아니면 TV로 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직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사직인데 거기 어느 한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건 얘기 안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사직이 어디서 봤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언제 사직에서 봤다 그랬지 사직구장에서 봤다 그랬냐. 그게 잘못됐. 진짜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직에서 봤다고 얘기하니까 기자들이 그 당시에는 사직구장에서 경기가 안 열리고 비대면으로 다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그건 잘못된 말이다고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사직구장에서 봤다 그랬지 사직에서 봤다 그랬지. 그럼 자기 집이 모르겠어요. 어딘지. 그건 얘기를 안 하니까 뭐 사직에 있는 본인의 뭐 집에서 봤는지 사직에 있는 어떤 뭐 가게에 가서 봤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렇죠. 어쨌든 본인은 사직구장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 아닙니까? 아니, 물론 뭐 본인이 정말 사직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봤을 수 있지. 뭐 휴대폰으로 보든 아니면 TV로 보든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얘기하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다 사직구장으로 이해하지 어떻게 이걸 사직에 있는 어떤 한 장소로 이해를 하겠냐고요. 근데 그걸 정정해달래. 이게 무슨 이게 정정거리가 되는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워딩이 정확히 이거였어요. 저는 그때 저녁마다 여기 저녁마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저녁마다 송정 바닷길을 산책했고 서면 기타 학원에서 기타 배웠고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습니다. 그렇죠. 이 사직구장이 아니라는 거야. 저녁마다 사직에서 롯데야구를 봤다. 이렇게도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정정 그럼 안 되는 들어와요. 거예요? 또 정정보도 하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 뭐 이게 왜냐면 이렇게 중요한 건가? 중요한 본인이 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알려주려고.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본인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싫으니 내가 언제 사직구장이라고 했냐 사직이라고 그랬지. 그럼 네. 사직은 너무 넓잖아. 부산 사직의 어디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 그러면 대부분의 네. 사람들은 거의 제가 볼 때 뭐 길 가는 사람 데리고 물어보세요. 사직이라고 하면 사직구장이라고 생각하지 사직에 있는 어떤 장소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예를 들면 가게에서 봤다 그러면 내가 무슨 가게에서 봤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직에 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사직에서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그러려면 뭐 하려고 저 사진은 공개를 했습니까? 사진은 그냥 공개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직에서 봤다고 했지 뭐 굳이 내가 야구장에서 봤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야구장 사진을 떡하니 내밀면서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것도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오히려 거야. 본인이 더 오해를 자초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장 사진을 드리는 저 거는? 사진을 공개한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내가 사직구장에서 봤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죠. 시점이 안 맞아. 그러니까 또 이제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해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얘기한 게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뭘 이걸 정정보도까지 하라고 그러냐고요. 아이고 참. 인정하면 되잖아. 예를 들면 아 내가 그때 사직에 있는 집에서 봤다고 한 얘기인데 사직이라고 얘기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잖아. 그러니까 근데 사진까지 공개하고 사직구장에서 이렇게 봉다리 쓰고 그 부산 분들이 응원할 때 그렇게 쓰고 하시거든요. 되게 결벽증이 있나 봐요. 그냥 한치에 이렇게 토시 하나도 나는 틀린 건 못 찾는다 이런가 봐요. 그건 노영희 변호사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 한 적이 없고요. 어쨌든 이거 좋은 말이에요. 결벽증 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네. 한 위원장, 이건 국민의힘 공보 담당자가 한 말이래요. 한 위원장은 2007년부터 2009년 2년과 2020년 두 번에 걸쳐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짧은 몇 줄로 축약해서 세세히 소개하지 못할 정도로 부산에서 좋은 추억들이 많다고 설명했고, 이 사진은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에서 부산으로 좌천 발령받아서 시기가 아니라 법무부 정기 인사를 통해서 부산지검 평검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촬영이 된 것이다. 어쨌든 시기는 달라도 롯데야구를 직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고 한 위원장은 아니 그렇게 사고하는 게 힘든가? 아닌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을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의도를 알겠지만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즉석에서 하다 보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야. 이게 무슨 그렇게 뭐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정정보도까지 청구할? 그러게 말입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또 기자와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한 위원장은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고 했지 직관했다고 한 적은 없다. 봐봐,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맥주집에서 봤을 수도 있고 TV를 봤을 수도 있다. 무관중 시기에 직관하면 현행법 위반인데 그걸 직관했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 한 위원장이 정정보도 신청할 게 아니라 국민의힘 관계자가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왜 한 위원장이 또 신청을 하죠? 참, 아유 힘드네요. 너무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 까지 한마디 내가 하기도 이런 힘들고. 까지 논평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그거는 이 기자 시키세요, 이진아 기자. 아유 진짜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도 이렇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제가 최진봉 교수한테 탄압받는 게 한두 무슨 번은 말씀이세요? 아니지만 힘듭니다. 네, 저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기까지 왜 하겠습니다. 이러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죠. 예.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중 3연속 1위. 와, 3연속 1위요?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진행자. 이게요, 이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작년 1월부터 실시가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 청취율 조사를 하니까 4번 있었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빼놓고는 3번 다 연속 1위였던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예. 갑자기 하차 소식을 알렸어요. MBC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신속심의를 통해 높은 수준의 제재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고, 이게 이제 MBC에 더 이상 부담 줄 수 없다. 이제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방심위에서 예. 지난 작년 2월 달이었나요? 신장식 변호사가 방송에서 뭐 검사 13명의 이름을 쭉쭉 나열하면서 검사들을 모욕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했던 방송을 가지고서 경고를 날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랬다면서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신장식의 뉴스 한두 하이킥에 건이 대해서 예, 법정 제재라고 하는 게 감점을 받는 거거든요. 재승인 심사에서. 그러니까 일반 제재보다 법정 제재는 훨씬 높고요. 수준이. 그렇게 되면 감점을 받게 돼서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MBC가 지금 올해 말에 재승인 심사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니 이게 이제 방심에서 이걸 계속 누적을 시키면 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또는 뭐 재승인을 하면서도 조건을 아주 까다롭게 다는 그런 어떤 빌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사실은. 또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 입장에서도 본인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앞으로도,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법정제도를 내린 여러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제도를 받은 게 MBC에서는 신장식 뉴스 하이킥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여기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감점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재승인 심사 받을 때 뭐 재승인이 안 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달 수 있어요. 기간을 짧게 하든지. 보통은 뭐 3년에서 5년 정도 하거든요. 네. 한 번 심사해서 어떤 방송사는 5년씩 재승인 해주고 어떤 방송사는 3년만 하거나 2년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1년만 하고 다시 재승인 받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조건이 붙게 돼요. 그럼 MBC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걸. 그러니 MBC 회사도 좀 어려울 거고, 또 신장식 변호사 입장에서도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랄까요? 개인의 압박이든 뭐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하차를 결정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잖아요. MBC에 더 이상 부담을 줄 수 없다. 이게 MBC 재승인을 앞두고서 부담이 되는 거, 본인의 프로그램,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 뉴스하킥에 대해서 두 차례 법정 제재를 의결했는데, 특히 이제 윤미향 의원 사건 수사한 검사들 실명을 진행자가 공개한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통해서 신속심의에 나선 안건 9건 중에 4건이 뉴스하킥이었다. 이거 진짜 MBC로서는 상당히 불편했겠습니다. 부담되죠. 네. 왜냐하면 재승인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MBC를 계속 주시하면서 어떻게든지 MBC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쌓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점수 자체는 계속 그냥 가는 거잖아요. 이걸 바꿀 수도 없어요, 감점을.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다른 부분이 다 잘 돼도 여기서 감점을 받아버리면 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걸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소송을 하면은 올해 말까지는 결과가 안 나올 테니까 올해 말에 적용되는 건 좀 피할 그렇죠. 수 있을 텐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또 법원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또 신속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확정 어쨌든. 판결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MBC가 이 점수에 대해 소송을 걸면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 감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결과가. 처분에 대해서, 네, 맞아요. 경고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벌이면 예전에 TV조선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그런 걸 썼던 경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MBC도 지금 너무 정권으로부터 여러 가지 탄압을 많이 받고 있고, 그렇죠. 특히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1심에서 진 이후에 여러 가지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부담은 됐을 것 같고, 그걸 바라보는 신장식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들었을 것 부담 같습니다. 되죠, 당연히 진행자가. 네. 아니, 노익 변호사도 뭐 진행 예전에 하셨지만 네, 부담 되잖아요. 많이 회사에. 힘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지난 25일 JTBC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래시장 방문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올렸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매출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한 발언이 있었는데 매출을 배추라고 썼다는 거죠. 네.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이어서 대통령실까지 나서가지고 너는 일부러 한 거냐 이러면서 뭐라고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법적 대응까지 나섰다는 건데, 이것도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한 거죠. 자, 이게 왜 제가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요, 네.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그걸 수정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안 했다면, JTBC가 100번 양보해서 제가 100번 양보해 JTBC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다, 이거 배추가 맞다, 그렇게 해서 버티고 안 바꿨으면 그런 뭐 법적인 소송을 갈 수 있다고도 봐요. 그렇죠. 그것도 저는 과하다고 보지만, 근데 이미 수정을 했어요. 인정도 하고 사과 방송도 하고. 이 정도 됐으면 문제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니, 배추라고 잘못 썼다고, 배추 가격 챙기고 이걸 이제 자막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매출이냐 배추냐, 이게 이제 발언의 문제인데, 발언이 잘 안, 발음을 조금 부정확하게 하시는 게 있지 않아요? 솔직히 대통령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았어요. 배추나 내가 말했어요. 자. 대통령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게 들린다. 지나면 날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제가 얘기하신 건 뭐냐면요, 일반적으로요, 어떤 정부 기관이나 예전에 청와대에서도요, 문제가 돼서 정정보도 요청하 정정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안 그래요. 해요. 아니, 언론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잘못된 걸 쓸 수 있죠. 뭐 예전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옆에 뭐 그 인공기 사진 나온 거, 그 기억나시죠? 연합뉴스. 네. 그럼 사과하고 그러면 더 이상 법적 조치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했다고, 지금 이거 배추와 매출을 바꾸기 고의적으로 했대.
아, 그건 무슨 증명이 돼요? 그게 고의적으로 했는지? 그리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거 바꿀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정보기관, 특히 대통령실 제1의 권력기관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하는 거, 법원의 조치를 통해서, 그 언론의 자유가 침해돼요.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 비판적 기사를 쓸 수 있겠습니까? 괜히 말 한마디죠. 또 대통령의 발언이 흐릿흐릿하게 해서 그거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보도 못해 그러면. 그거 썼다가 괜히 또 법적 조치하면 어떨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첫째 노영희 변호사 말처럼 발음을 좀 더 정확히 하시고 발음이 정확히 안 될 때는 애매모호하게 그러면 거기다 가로로 해야 돼요. 뭐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삐 처리하든지. 보통 물음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이게 뭐냐고요. 본인이 좀 똑바로 하시든지 발음을 아니면 이거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예요. 인정했잖아. 언론사가. 정정보도도 했잖아. 네. 사과까지 했어요. 네.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 합니까? 아니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잖아. 네. 뭐 분쟁이 있어서 사과하고 보상하고 모든 거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면 법적 조치까지 안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너무 아량이 없고 너무 이해심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저는 언론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고 생각해. 이게 본보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요, 언론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사를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아니, 이진아 기자도 기사 쓸 때 이거 괜히 이거 잘 배추로 들리는데? 그럼 배추를 쓸 수 있겠어요? 안 써야지.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빵으로 땡땡으로 처리하든 삐 처리하든. 그리고 뭐라고 안 한 사람 얘기만 그냥 인용해서 써야지. 그렇죠. 이게 뭐냐고요? 최진명 교수 얘기만 그냥 무슨 주고 말씀이세요? 근데 최진명 교수는 또 뭐라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의정부 제1시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그날 JTBC가 보도하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명예훼손으로 JTBC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데 배치라고 썼다고 해서 이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뭐 굳이 무슨 명예훼손까지 나와요? 명예훼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 보도를 했다고. 예를 들면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잘못 보도한 건 맞는데. 그렇죠. 네. 그게 뭐 명예훼손까지 그게 무슨 되냐? 명예훼손이 무슨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뭔 명예가 배추와 배치 관련된 얘기하면 명예가 훼손돼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난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법률 전문가니까. 아니 내가 법률 전문가에서 물어보는 거야. 네. 배추 얘기하면 명예가 훼손되냐? 그럼 배추김치를 먹는 우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 참네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성명을 내고 영상 내용과 전후 맥락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허위 자막 삽입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의도적 자막 조작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다. 뭐 이걸 의도적으로 자막 조작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JTBC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요즘 JTBC는요, 그리고 되게 정권이 협조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실에서 뉴스토마토 기자를 향해서 퇴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특별한 절차가 없고, 뭐 사실 대통령실 마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도 이런 식으로 네. 싫으면은 이리저리 요리조리 이렇게 그냥 사실상 퇴출시키고 사실상 안 들여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우리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제 기자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출입 기자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제도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도 출입 기자단에 있어서 각 부처마다 출입 기자단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각 부처 법무부든 뭐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 출입 기자단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카르텔이에요. 대통령 그렇게 좋아하시는 단어 있잖아요. 카르텔, 기자 카르텔. 카르텔이에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예전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촌지 같은 걸 줬어요. 촌지요? 촌지라는 기자에게? 거죠. 네, 기자에게. 예전에 얘기해요. 독재 정권 때.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기자단 대표 간사를 뽑아요. 기자단이. 그럼 간사가 그 홍보 담당관 있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면 법무부다고 하면 법무부 홍보 담당관과 결탁을 하는 거야.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아니고. 그래서 결탁을 해가지고 명절 때 되면 떡값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기사 잘 써주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보도 자료라는 걸 줘요. 보도 자료가 이제 기사 쓸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자기들이 만든 보도 내용들이거든요. 이걸 기자단한테만 줘. 그럼 기자단에 포함 안 된 사람 기사를 못 쓰잖아요.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편파적이 되고 그다음에 결탁하게 되고 타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돼서 예전에 기자단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그래서 기자단 폐쇄해버렸잖아요. 기자실도.
그리고 모든 언론사에 다 보도자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기자단에 포함되든 안 되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자단 내에서 이 언론사가 자기들 공동으로 결정하는 결정사항을 위반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보도하지 맙시다. 엠바고를 언제까지 지킵시다. 아니면 이 내용은 이렇게 보도합시다라고 결정을 해서 기자단에서 그걸 안 지키면요 퇴출시켜버려요. 회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어떤 언론사가 새로 기자단에 들어오고 싶으면 네. 기자단 내에서 투표를 해. 이 사람을 받아줄까 말까. 이 언론사를. 이게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니까 기자실은요,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돼요. 모든 언론사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에 등록된 언론사라면 누구든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든 보도자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기자단이란 카르텔을 통해서 그 기자단에 소속된 사람들만 특정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부처 입장에서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몇 사람만 관리하면 돼. 그 간사진이나 아니면 그 기자단에 포함된 언론사만 잘 관리하면 좋은 기자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비판적 기사보다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자는 해체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주장을 했고 언론 학자들도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대통령에서 일방적으로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기자를 출입 중지를 시켜버렸다. 네. 아니 기자를 퇴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언론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은요. 아니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은 출입을 못하게 돼요. 우리는요, 여기서 정정할 게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정확하게 보도하는 뉴스토마토가. 언론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안 하는 건 언론사가 아니야. 언론사가 그거 하려고 거기 들어가 있지. 아니 보도자를 받아가지고 홍보하려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언론의 역할이 아닌 거잖아요. 기관지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언론사를 찝어서 이 언론사는 뭐 퇴출시켜서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 자체가 언론 탄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구든 접근 가능해야 돼. 네.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닙니까? 대통령실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언론사는 국민의 알 권리 대신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그거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렇죠. 전 지극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요. 지난 26일에 KBS가 현행 단체 협약에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통합뉴스룸국장, 그리고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 2국장, 라디오 제작국장 등 주요 보직자 등에 대한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런 걸 거치지 않고 그냥 임명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인사 규정하고 정관, 방송법을 전부 다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건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노조가 주장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방송법에 보면 방송 편성에 대해서는 노사, 그러니까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이 함께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단체 협약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단체 협약을 만든 거예요. 협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송법에는 협의를 해서 운영하게 돼 있고 네. 그 근거를 가지고 단체 협약을 만들어 노사 간에 합의를 해서 만든 게 단체 협약이에요. 지금 단협이라고 네. 하죠. 그럼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자 측과 사측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협약이에요. 그 협약에 분명히 임명 동의제를 하라고 돼 있고요. 근데 임명 동의제를 안 하고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렸어. 그건 단체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 그렇죠. 단체 협약이 만들어진 기본적인 구조 틀이었던 방송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물론 방송법에 단체 협약을 만들어라 이렇게는 돼 있지 않아요. 협의해서 하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협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단체 협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노사 간에. 만들어서 그 규진에 의해서 임명 동의제 받아라. 임명 동의제를 만들라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송사의 사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왔을 경우에 마음대로 뉴스를 편집하고 또는 뉴스를 제작하는 데 영향을 못 미치게 하기 위해서 노조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반했다는 말은, 그걸 거치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박민 사장이 대통령의 일방적인 임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임명해버리면 네. 그 사람이 과연 정권이나 아니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낼 수 있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임명 동의자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무력화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KBS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나 임명동의제 폐지하겠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거는 공정방송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도 예전에 뭔 비판을 했는지 알아세요? 아니 KBS 사장이나 MBC 사장 이런 사람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비판을 해댔잖아요. MBC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걸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임명동의제예요. 다른 건 임명동의제를 안 받아. 보도에 관련돼서만. 그러니까 보도국을 통과하는 보도국장. 여기 KBS는 통합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통합 뉴스룸 국장 이름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MBC만 있는 게 아니에요. SBS, MBC, KBS, 다 있어요? YTN 다 있어요. 이런 언론사들은 임명 동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사장이 일방적으로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제재 장치예요. 견제 장치. 근데 이것마저 무력화시키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뉴스를 보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KBS도 그런데 방심이 요즘 행태가 좀 저는 좀 점점 더 좀 나락으로 가고 있다. 예. 이해가 안 간다. 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바이든 날리면 이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여기에서 MBC가 패소하고 난 이후에 아직 확정 판결도 안 났는데 방심위에서 그 바이든 날리면 영상과 자막을 보도했던 9개 방송사에 대해서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의견 진술을 듣는다는 거는 니네 잘못했잖아. 중징계 하겠어. 이런 뜻 아니에요? 의견 진술을 언제 하는 거냐면 중징계가 예고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만약- 확정 판결이 안 났는데. 그렇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서면 뭐 경고 정도 할 것 같으면 안 불러요. 의견 진술 듣지도 않아. 의견 진술 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만 불러요. 네. 담당자를. 근데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한다는 것은 중징계가 예고됐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고요. 지금도 국민의 많은 사람들은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으로 들려. 저도 바이든으로 들려요. 제 귀는 그렇게 들려. 네. 나는 그렇다고. 노영희 많은 변호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노영희 변호사도 그렇게 들리죠.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이런 네. 사람이 진짜. 어쨌든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언어에 대해 그리고 그 판결문에도요 바이든인지 날리면 이제 명확하게 증명이 안 됐어요. 이건 누구도 이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징계를 하겠다. 증거를 대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얘기하라고 우리가 늘 요구하잖아요. 대통령은 대체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리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를 아니면 안 다른 단어를 하시는 것 하셨어요?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정정보도를 요청하려면 원래 뭐라고 했는지 하는 분이 있어야 그걸 정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까 배추 매출 마찬가지. 배추는 매출이라잖아. 그래서 그럼 정정이 가능해. 매출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근데 바이든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 지금. 근데 뭘로 정정을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죠. 또 게다가 지금 류희림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진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과거 언론사 재직할 때 자기 가족들이 운영하는 뭐 회사라든가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을 다 홍보하는 이런 광고성 기사와 프로그램을 수십 차례 방송해가지고 좀 문제가 됐었었고요. 예. 그다음에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방심위 법정 제재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늘었어요. 했고요. 예. 그다음 윤 대통령하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들을 계속해서 좀 괴롭히는 느낌이 나고요.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게 없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네. 구성 자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6대3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6대1 구조예요. 2명을 임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것도 웃겨요. 아주. 그러니까 똑같아. 지난번에 최민희 전 의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이 2명을 추천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근데 추천은 이미 임명 안 돼 있는 하죠? 상태였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2명 날렸잖아요. 2명 날리고 국민의힘에서 2명을 추천했어요. 그 사람들은 임명하고. 바로 임명했어. 네. 그러니까 먼저 추천된 사람 임명을 안 하고 나중에 추천된 사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말이 되는 상황이냐는 거예요, 대체. 그렇게 해서 6대1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마음대로 해요, 지금. 네.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야당이 견제한다고 해서 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안 돼 있는 상태라. 아이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무슨 국가를요, 무슨 민주주의 국가가 대통령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 조심합시다. 알겠습니다. 최진명 교수님 방송에서 자주 오래 보고 싶습니다. 네. 위험한 질문 하지 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진명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